안녕하세요. 시지프스의 책방지기입니다. 오늘은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이라는 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책은 16세기 이탈리아의 외교관이자 정치 철학자인 니콜로 마키아벨리가 저술한 책입니다. 군주론은 도덕과 종교로부터 정치를 분리해낸 최초의 정치 철학서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마키아벨리가 이 책을 집필할 당시 이탈리아는 여러 소국으로 분열되어 있던 혼란한 시기였다고 합니다. 마키아벨리는 이러한 혼란을 하루빨리 극복하기 위해 이 책을 집필했다고 하는데요. 군주론은 총 26개의 장에 군주의 덕목과 처세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마키아벨리는 뛰어난 리더가 출현해 난세를 극복하고 풍전등화의 조국을 반석 위에 올려놓기를 바랬으며 개개인의 자신의 운명의 주인공이 되어 시대에 휩쓸리거나 환경에 굴복하지 않고 스스로의 길을 개척해 나가길 기원했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도 지금 대통령 선거로 한창 사회가 어수선한 시기입니다. 이 책 군주론을 통해 어떤 인물이 과연 이 혼란한 시기를 안정시킬 인물인지 곰곰이 생각하면서 읽어봅니다. 자, 그럼 마키아벨리가 말한 진정한 군주는 어떤 모습인지 만나러 가보실까요? 사악한 방법으로 군주가 된 인물에 대해. 평범한 시민이 군주가 되는 두 가지 방법. 평범한 시민에서 군주가 되는 방법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이 방법들은 전적으로 행운이나 능력에 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언급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중 하나의 방법은 공화국을 다룰 때 상세하게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두 가지 방법은 평범한 시민이 사악한 수법으로 권력을 장악하는 방법과 동료 시민들이 호의에 의해 군주가 되는 방법이다. 나는 고대와 현재로부터 두 가지 예를 들어 첫 번째 방법을 검토하겠지만 이런 식으로 권력을 장악하는 것에 대한 장점은 직접적으로 논의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방식을 따르려는 사람에게는 두 개의 예만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이다. 아가토클레스의 성공. 시라쿠사의 왕이 되었던 시칠리아의 아가토클레스는 아주 미천하고 보잘것없는 평민 출신이었다. 그는 도공의 아들로 방탕한 생활을 했다. 그럼에도 정신과 육체의 뛰어난 능력으로 인해 군대에서 열심히 임무를 수행해 시라쿠사 군대의 사령관이 되었다. 사령관의 지위를 확고히 한 후 그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고 무력으로 권력을 장악하여 군주가 되기로 결심했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당시 자신의 군대를 이끌고 시칠리아에서 전투를 수행 중이던 카르타고 출신 하밀카르 바르카스와 음모를 꾸미게 된다. 어느 날 아침 그는 공화국이 중대한 일을 결정하는 듯이 위장하여 시라쿠사의 시민과 원로원을 한자리에 소집했다. 그리고는 사전에 약속된 신호에 따라 그의 군대는 모든 의원들과 부유층 시민들을 죽여버렸다. 그리고 난 후에 그는 시민들의 저항 없이 도시를 장악하고 아무런 분기 없이 통치권을 확보했다. 그는 두 번씩이나 카르타고 군에게 패해 후퇴하다가 포위 공격도 받았지만 포위된 도시를 방어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나아가 포위 공격에 저항할 일부 군대만을 남겨둔 채 그는 나머지 병력을 이끌고 아프리카 본토를 공격하기도 했다. 결국 그는 순식간에 카르타고 군들이 포위망을 뚫고 그들을 궁지에 몰아넣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카르타고 군들은 그에게 화해를 신청해야 했다. 그 결과 카르타고인들은 아프리카로 철수하고 시칠리아를 아가토클레스에게 넘겨주었다. 아가토클레스의 행적과 생애를 보건대 그의 성공은 운명이라는 요소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앞서 지적한 대로 그가 군대에서 승진하여 권력을 장악하고 대담함과 위험을 감수하는 많은 행동을 통해 권력을 유지한 것은 다른 세력의 도움 없이 자신의 힘으로 모든 어려움과 위험을 이겨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민들을 죽이고 친구들을 배반하고 신의도 없고 무자비하고 반종교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덕으로 볼 수 없다. 그러한 방식으로 권력을 획득할 수 있을지 몰라도 영광을 얻을 수는 없다. 아가토클레스가 위기를 극복해 나가면서 보여준 능력과 공경을 참고 이겨나가면서 발휘한 불굴의 정신을 보면 그 어떤 유능한 장군과도 견줄만하다. 그럼에도 끔찍하게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행동과 수없이 저지른 나쁜 행동 때문에 그는 존경받을 수 없다. 그가 성취한 것은 행운 덕분도 재능 덕분도 아니다. 올리베르토의 배신과 성공. 알렉산데르 6세가 교황으로 있던 우리 시대의 인물인 페르모의 올리베르토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외삼촌인 조반니 폴리아니에게서 컸다. 청년 시절부터 그는 군인으로 출세하기 위한 목적으로 파올로 비텔리에게 보내져 교육을 받았다. 파올로가 처형당하자 그는 파올로의 동생인 비텔로초 휘하에서 훈련받게 된다. 그는 뛰어난 지능과 튼튼한 심심으로 아주 짧은 기간 내에 비텔로초가 통솔하는 군대의 지휘자가 되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휘하에 있는 것을 굴욕적이라고 느낀 그는 조국의 자유보다는 노예 상태를 원하는 페르모의 일부 시민들의 지원과 비텔로초의 지원을 받아 페르모의 권력을 강탈하기로 마음을 굳혔다. 그는 외삼촌인 조바니 폴리아니에게 편지를 썼는데 오랫동안 고향에서 멀리 떨어져 생활했기 때문에 고향으로 돌아가서 외삼촌과 조국의 품에 안기고 싶고 그 자신의 유산도 확인하고 싶다는 것이었다. 또한 그동안 자신이 애써온 이유가 오직 명예를 얻어 그의 시민들에게 세월을 헛되이 보내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이므로 그의 친구들과 부하들 중에서 선발한 100명의 기병을 인솔하여 명예로운 방법으로 기환하고 싶다고 말했다. 나아가 그는 조바니에게 페르모의 시민들이 적절한 예우로 자신을 맞이해 줄 것을 주선해 달라고 간청했다. 그리고 덧붙이기를 이러한 점은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을 키워준 조바니에게도 명예로운 일이 될 것이라고 했다. 조바니는 정성을 다해 최고의 예우로 조카를 대했다. 그리고 조바니의 주선으로 시민들도 올리베르토를 정중하게 맞이했다. 그 후 그는 조바니의 저택에 머물면서 며칠 동안 계획된 범죄에 필요한 만반의 준비를 비밀리에 마쳤다. 그리고는 공식 연회를 베풀었다. 연회에는 조바니 폴리아니와 페르모의 저명한 시민들이 초대되었다. 연회와 영흥이 끝난 후 올리베르토는 알렉산데르 교황과 그의 아들 체사레 보르자의 위대함과 업적들에 관해 얘기하면서 심각한 문제를 끄집어냈다. 조바니와 다른 사람들이 그의 말에 대꾸하자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그런 문제는 좀 더 은밀한 장소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다른 별실로 들어갔고 조바니와 다른 사람들이 그의 뒤를 따랐다. 그들이 별실 자리에 앉자마자 숨어있던 올리베르토의 병사들이 튀어나와 조바니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을 살해했던 것이다.
이러한 살인을 저지른 후 올리베르토는 말을 타고 시가지를 돌며 시위하고 주요 관리들의 집을 포위했다. 그들은 너무 겁에 질린 나머지 그에게 복종을 표시했고 결국 그는 새로운 정부를 구성하여 수반이 되었다. 그는 자신에게 해를 가할 만한 모든 불평분자를 살해한 후 새로운 민정제도와 군사제도를 통해 권력을 확립했다. 그리고 권력을 잡은 지 1년 만에 페르모시의 확고한 기반을 구축했고 모든 인접 국가들을 두려움에 떨게 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오르시니파의 지도자들과 비텔로초 바텔리가 세니가리아에서 사로잡혔을 때 올리베르토 역시 체사레 보르자의 속임수에 빠지지 않았더라면 그를 축출하는 것은 아가토클레스를 축출하는 것만큼이나 어려웠을 것이다. 올리베르토는 페르모에서 외삼촌을 죽인 후 1년 만에 체포되어 좋은 행동에서든 사악한 행동에서든 그의 지도자였던 비텔로초와 함께 교살당하고 말았다. 아가토클레스나 그와 비슷한 종류의 인간들이 배신과 잔인한 행동을 저지르면서도 어떻게 자신의 국가를 안전하게 오랫동안 통치하고 외부의 적을 잘 막아내며 시민들의 음모에도 빠지지 않았는가에 대해 의아스럽게 생각할 것이다. 왜냐하면 많은 다른 지배자들이 잔인한 짓을 저지른 경우 불확실한 전쟁 시에는 물론 평화로운 시기에도 자신의 권력을 유지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차이는 잔인한 조치들이 적절하게 사용되었는지 아니면 나쁘게 사용되었는지에 따라 나타난다고 믿는다. 단 한 번 실행되어 자신이 안전에 필요하고 그 뒤에는 지속되지 않아 그 표적이 되는 사람들의 유리한 것으로 반전될 수 없는 그러한 잔인한 수단들을 적절하게 사용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나쁘게 사용된 잔인한 수단들은 처음에는 드물게 시행되지만 시간이 경과할수록 감소하기보다는 증가하는 경우이다. 첫 번째 방법에 따르는 군주들은 아가토클레스가 그랬던 것처럼 신과 인간에 대해 자신의 위상을 드높일 수 있다. 그러나 두 번째 방법을 따르는 군주들은 자신의 권력을 유지할 수 없다. 그래서 정복자는 국가 권력을 탈취한 후에 그가 행할 필요가 있는 모든 가해 행위에 관해 결정을 내려야 하고 모든 가해 행위를 일시에 저질러 매일 되풀이할 필요가 없게 조처해야 한다. 이를 지킬 경우 그는 절제를 통해 민심을 수습하고 은혜를 베풀어 민심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일 수 있다. 이렇게 행동하지 않는 사람은 소심함과 판단력의 부족으로 자신의 손에 항상 칼을 쥐고 있어야 할 것이다. 그는 주민들을 결코 신뢰할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지속적으로 저지르는 가해 행위로 인해 주민들은 불안감을 가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가해 행위는 단번에 행해야 한다. 그래야 가해 행위를 덜 느끼고 분노도 적다. 반면에 은혜는 조금씩 베풀어야 제대로 그 맛을 오랫동안 느낄 수 있게 된다. 무엇보다 현명한 군주는 그의 주민들과 함께 생활해야 하며 그렇게 한다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예기치 않은 사태 때문에 통치 방식을 바꾸지 않아도 된다. 비상시에는 군주가 통치 방식을 바꿔야 하는 경우에 단호한 조치를 취할 시간적 여유를 가지지 못할 것이며 그런 상황에서 군주가 은혜를 베푼다 해도 백성들은 군주가 마지못해 베푼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군주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며 시민들로부터 어떠한 호감도 얻지 못할 것이다. 군주가 칭찬받거나 비난받는 경우에 대해 군주의 행동 방법. 이제 군주가 자신의 시민들 및 동맹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식으로 행동해야 하는가에 대해 생각해보자.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이 주제에 관해 글을 썼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한 내 의견은 다른 사람들의 방법과 크게 다르기 때문에 혹시 주제넘다고 여기지는 않을까 두렵기만 하다. 그렇지만 나는 이 문제를 이해할 수 있는 이들에게 유용한 내용을 쓰고 싶기 때문에 이론이나 사변보다는 실제적인 진실에 관심을 집중시키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한다. 많은 저술가들이 현실에서는 결코 알려지거나 존재하지 않았던 공화국이나 군주국을 상상해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간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와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의 문제는 너무나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꼭 해야만 하는 일을 게을리하는 군주는 권력을 잃게 된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어떤 상황에서나 선하게 행동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사악한 자들에게 둘러싸여 곧 몰락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권력을 유지하고자 하는 군주라면 부도덕하게 행동하는 방법을 알아두어 필요할 때 그것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나는 군주의 처신과 관련하여 일어날 수 있는 추상적인 것들은 생략하고 실제로 일어나는 일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사람들, 특히 높은 자리에 앉아있는 군주들에 관해 거론할 때면 다음과 같은 성품이 있다고 찬양받거나 비난받을 수 있다. 인심이 후한 사람과 인색한 사람, 잘 베푸는 사람과 탐욕적인 사람, 잔인한 사람과 자비로운 사람, 시인이가 없는 사람과 충직한 사람, 여성적이고 유약한 사람과 단호하고 기백이 있는 사람, 친절한 사람과 오만한 사람, 호색적인 사람과 절제 있는 사람, 강직한 사람과 교활한 사람, 진솔한 사람과 경솔한 사람, 경건한 사람과 신앙심이 없는 사람 등과 같은 평가가 있다. 군주가 앞에서 말한 성품 중에서 좋다는 것을 모두 갖추고 있다면 그야말로 가장 바람직하다고 모든 사람들이 말할 것이다. 그러나 인간이 지닌 한계 때문에 이 모든 것을 가질 수도 준수할 수도 없다. 그러므로 군주는 자신의 지위를 잃게 할 가능성이 있는 악덕으로 악명을 떨치는 것을 피해야 하고 또 정치적으로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 악덕들도 가급적 피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사정이 허락하지 않을 경우 악덕에 대해 지나친 불안을 느낄 필요는 없다. 악덕 없이 권력을 보존하기 어렵다면 그로 인해 발생하는 나쁜 평판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말아야 할 것이다. 모든 것을 신중하게 고려해 볼 때 미덕으로 생각되는 행동이 파멸을 초래할 수 있는 반면 악덕으로 간주되는 행동이 군주의 입장을 강화시키고 번영을 가져다 주기도 하기 때문이다. 잔인함과 인자함, 사랑받는 것과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좋은가? 앞에서 언급한 성품 외의 다른 성품들에 대해 말하자면 나는 모든 군주들은 잔인하기보다는 인자하다는 평판을 얻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인자함을 잘못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체살의 보르자는 잔인하다는 평판을 얻었지만 그의 엄격한 덕분에 로마냐 지방은 질서가 회복되고 통일되었으며 또한 평화롭고 충성스러운 지역으로 복원되었다. 그의 행동을 꼼꼼히 살펴보면 잔인하다는 평판을 받는 것을 피하기 위해 피스토이아의 붕괴를 방치한 피렌체인들보다 그가 훨씬 더 자비롭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현명한 군주가 시민들을 결속시키고 계속적으로 충성을 바치게 할 수 있다면 잔인하다는 평판을 듣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지나친 자비를 베풀어 무질서를 낳아 살인과 약탈이 자행되도록 하는 군주보다 소수의 몇 사람에게 가혹행위를 함으로써
기강을 바로잡는 군주가 사실상 훨씬 더 자비롭기 때문이다. 지나친 자비는 모든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반면 군주가 명한 가혹한 처형은 단지 특정한 개인들에게만 해를 끼치는 것일 뿐이다. 신생 군주국에는 위험으로 넘쳐 흐르기 때문에 신생 군주국의 군주는 다른 군주국의 군주보다 더 잔인하다는 평판을 면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베르길리우스는 디도의 입을 빌려 신생 군주국 군주가 행하는 통치의 가혹함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내가 처한 가혹한 숙명과 이제 막 시작한 새로운 통치가 나에게 그러한 조치를 취하게 했고 국경의 모든 구석구석을 삼엄하게 방비하게 했노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주는 다른 사람의 말을 믿고 행동하는 것에 신중해야 하며 두려움을 드러내서는 안 된다. 군주는 적절한 신중함과 인간애로 행동해야 한다. 그렇게 하면 지나친 자신감으로 경솔하게 처신하지 않을 것이며 지나친 의심으로 간용없는 사람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제기된다. 즉, 사랑을 받는 것과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것 중 어느 편이 더 나은가? 내 생각에는 사랑도 받고 동시에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가진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기에 굳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나는 사랑을 받는 것보다는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것을 택하겠다.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기 때문이다. 인간들은 흔히 은혜를 모르고 변덕스러우며 위선적인 데다 비겁하고 탐욕적이기 때문에 군주가 은혜를 베푸는 동안에만 온갖 충성을 바친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위험이 멀리 떨어져 있을 때에는 그들은 군주를 위해서 피를 흘리고 자신의 재산과 생명을 내놓으며 자식마저도 바칠 것처럼 행동한다. 그러나 정작 군주가 위험에 직면하면 그들은 군주를 외면한다. 따라서 전적으로 그들의 약속을 믿고 다른 대비책을 마련해 두지 않는 군주는 몰락하고 말 것이다. 위대하고 고상한 정신에 의한 것이 아니라 돈으로 지불하고 얻은 우호 관계는 진정으로 확보된 것이 아니며 정작 필요할 경우에는 믿을 수 없게 된다. 인간은 사랑하는 자를 해칠 때보다 두려워하는 자를 해칠 때 더 주저하게 된다. 사랑이란 일련의 의무감에 의해서 유지되는데 인간은 비열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어떤 경우라도 그 의무감을 깨트리기 때문이다. 그러나 두려움은 처벌에 대한 공포에 의해 유지되므로 효과적이다. 그러므로 현명한 군주는 비록 사랑받지는 못하더라도 미움받는 일은 피하면서 자신을 두려운 존재로 부각시켜야 한다. 군주가 시민들의 재산과 부녀자들에게 해를 끼치는 일만 삼가하면 미움받지 않으면서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것은 가능하기 때문이다. 만약 누군가를 처형해야 한다면 적절한 명분과 명백한 이유가 있을 경우로만 제한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군주는 다른 사람의 재산을 탐해서는 안 된다. 인간은 아버지의 죽음보다도 상속받은 재산의 상실을 더 잊지 못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재산을 몰수할 수 있는 명분은 항상 있게 마련이다. 강도짓을 시작한 자는 항상 다른 사람의 재산을 강탈할 핑계를 찾을 수 있다. 반면에 목숨을 빼앗아야 할 이유나 핑계는 찾기도 훨씬 더 어려우며 금세 사라져 버린다. 그러나 군주는 자신의 군대를 통솔하고 많은 병력을 지휘할 때라면 잔혹하다는 평판을 듣는 것에 절대 신경 쓰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군대란 그 지도자가 가혹하다고 생각되지 않으면 군사작전에서 단결하여
전투를 수행할 준비를 하지 않기 때문이다. 한니발이 거둔 성공들 중 특히 주목할 만한 사실은 그가 여러 국가들에서 선발된 대군을 거느리고 외국에서 전투를 수행했음에도 전황이 유리하거나 불리하거나에 상관없이 군 내부는 물론 장군들 사이에서도 일사불란한 통솔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가 지닌 많은 다른 탁월한 능력이 있었지만 부하들로 하여금 항상 존경과 두려움을 가지게 한 그의 비인간적인 잔혹함이 없었더라면 그의 다른 능력들만으로는 그러한 성과를 올리지 못했을 것이다. 사려 깊지 못한 저술가들은 그의 공적에 대해 찬사를 늘어놓으면서도 그러한 성공의 주요한 이유에 대해서는 비난하고 있다. 한니발이 잔혹함 이외의 다른 능력만으로는 뛰어난 공적들을 성취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점은 스키피오의 예를 통해 입증된다. 스키피오는 당대뿐만 아니라 후대에도 매우 훌륭한 인물이라는 평가를 받았지만 그의 군대는 에스파냐에서 그에게 반란을 일으켰다. 너무 관대한 나머지 그는 군사적 규율을 유지하는 데 있어 필요 이상으로 많은 자유를 병사들에게 허용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그는 원로원에서 파비우스 막시무스로부터 로마 군대를 타락시킨 장본이라는 비난을 받았다. 스키피오가 임명한 지방 장관에 의해 로클리 지방이 약탈당했을 때 그는 주민들의 원성을 들어주지 않았으며 또한 지방 장관이 오만방자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처벌하지 않았다. 이 모든 것은 스키피오가 너무 간대했기 때문이다. 원로원에서 그를 변호하려 했던 어떤 인물은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바로 잡는 것보다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법을 훨씬 더 잘 아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많다고 말했다. 그러한 성품의 군대 지휘 방식이 견제당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었더라면 스키피오의 명성과 영광은 사라지고 말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원로원이 견제에 의해 자신에게 해를 미치게 될 기지를 표출할 수 없게 되어 영광을 얻을 수 있었다. 사랑을 받는 것과 두려움이 대상이 되는 것에 관한 문제로 되돌아가 보자. 시민들은 자신의 선택에 따라서 사랑을 하고 군주의 선택에 따라서 두려움을 품기 때문에 현명한 군주라면 다른 사람의 선택보다는 자신의 선택을 따라야 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다만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미움을 받는 일만큼은 피해야 한다. 군주는 어떻게 약속을 지켜야 하는가? 군주가 자신의 약속을 지키며 남을 기만하지 않고 정직하게 사는 것이야말로 매우 찬양받을 만한 일임을 모든 사람들은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경험상 우리 시대에 위대한 업적을 성취한 군주는 자신이 한 약속을 별로 지키지 않고 오히려 인간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데 익숙한 인물들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들은 신의를 지키는 자들을 항상 이겼다. 싸움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그중 하나는 법률에 따른 것이고 다른 하나는 힘에 의존하는 것이다. 첫 번째 방법은 인간에게 합당한 것이고 두 번째 방법은 짐승에게 합당한 것이다. 그러나 첫 번째 방법만으로는 현실에서 발생하는 모든 상황을 감당하기에 불충분하기 때문에 두 번째 방법을 사용할 줄 알아야 한다. 따라서 군주는 인간과 짐승의 성품을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 고대의 저술가들은 이러한 것을 군주들에게 비유적으로 가르쳤다. 그들은 아킬레우스를 비롯한 고대의 많은 군주들이 반인 반수의 케이론에게 맡겨져 양육되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반인 반수를 스승으로 섬겼다는 것은 군주가 이 두 가지 성품들을 갖추어야 하며 그중
어느 한쪽이라도 가지지 않으면 그 지위를 오래 보존할 수 없다는 점을 의미한다. 따라서 군주는 짐승처럼 행동하는 법을 알아야 하고 특히 여우와 사자의 기질을 모방해야 한다. 사자는 함정에 빠지기 쉽고 여우는 힘으로 늑대를 물리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여우가 되어야 하고 늑대를 물리치기 위해서는 사자가 되어야 한다. 단순히 사자의 힘에만 의존하는 군주는 상황의 변화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 현명한 군주는 신의를 지키는 것이 그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약속을 했던 이유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때 약속을 지킬 수 없을 뿐더러 지켜서도 안 된다. 만약 모든 인간이 정직하게 생활한다면 이 교훈은 적절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인간은 원래 사악하여 신의가 없고 군주와 맺은 약속을 지키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군주 자신도 그들과 맺은 약속에 얽매일 필요는 전혀 없다. 더욱이 인간은 약속을 지키지 못한 이유를 항상 그럴싸하게 꾸며댈 수 있다. 얼마나 많은 평화 조약과 협정을 신이 없는 군주들이 파기하고 무효화했는지에 대한 근래의 무수한 예들이 제시될 수 있다. 그들 중 여우의 기질을 모방한 자들이 가장 큰 성공을 거두었다. 그러나 여우의 기질은 잘 위장하여 교묘하게 숨겨야 한다. 군주는 능숙한 기만자이며 위장자여야 한다. 또한 인간은 매우 단순하여 눈앞이 필요에 따라 쉽게 행동하기 때문에 능숙한 기만자는 쉽게 속일 수 있는 사람들을 언제든지 찾을 수 있다. 나는 최근에 한 사례를 인용하고자 한다. 교황 알렉산데르 6세는 사람을 속이기만 했으며 다른 행동은 생각하지도 않았다. 그는 언제나 쉽게 속일 수 있는 사람들을 발견했다. 그는 모든 일을 확고한 서약으로 약속하고서도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그럼에도 그는 인간의 단순함을 잘 활용했기 때문에 그의 기만은 항상 성공을 거두었다. 그렇기 때문에 군주는 앞서 언급한 모든 좋은 성품을 다 갖출 필요는 없지만 갖추어진 듯 보이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심지어 나는 군주가 그러한 성품을 모두 갖추고 항상 준수화하는 것은 해롭지만 갖춘 듯 보이는 것은 유용하다고 말하고 싶다. 예컨대 자비롭고 신의가 있으며 인간적이고 정직하며 종교적으로 경건한 것처럼 보이는 것이 좋다. 또한 그러한 성품을 보이지 않고 다른 식으로 행동하는 것이 필요할 경우 당신은 정반대로 행동할 수 있어야 하며 실제로 그렇게 행동할 줄 알아야 한다. 그리고 군주는, 특히 신생 군주는 사람들이 높이 평가하는 성품들을 따를 수 없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군주는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종종 신의 없이 무자비하게 비인간적으로 행동하고 종교의 계율을 무시해야 할 상황에 직면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군주는 운명과 변화하는 상황이 그를 제약하는 대로 자신의 행동을 거기에 맞추어 자유자재로 바꿀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한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가능한 한 올바른 행동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하지만 필요하다면 옳지 못한 행동을 가감히 저지를 수도 있어야 한다. 현명한 군주는 자신의 입을 통해 말하는 모든 말들이 앞에서 언급한 5가지의 성품들로 가득 찰 수 있도록 주의를 집중시켜야 한다. 그를 바라보고 이야기를 경청하는 사람들에게 지극히 자비롭고 신의가 있으며 정직하고 인간적이며 신앙심이 깊은 것처럼 보여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성품 중에서도 특히
신앙심이 깊은 것처럼 보여야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손으로 만져보고 판단하기보다는 눈으로 보고 판단하기 마련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군주를 볼 수 있지만 직접 만져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이 군주의 겉모습을 보지만 극히 소수만이 군주의 본 모습을 본다. 이들 소수 또한 군주의 위엄에 의존하는 다수의 의견에 결코 도전하지 못한다. 인간이 모든 행동에 관해, 특히 설명을 요구할 수 없는 군주의 모든 행동에 관해 사람들은 결과에만 관심을 가진다. 그래서 군주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국가를 보존하게 되면 그 수단은 모든 사람들로부터 언제나 찬양받을 만한 것으로 여겨질 것이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외양과 결과에 현혹되기 때문이다. 어디에서나 평범한 사람들이 다수를 차지한다. 그리고 다수가 의지하는 근거가 사라질 때만 소수는 설 자리를 발견하게 된다. 굳이 이름을 밝히지는 않겠지만 우리 시대의 한 군주는 실상 평화와 믿음에 대해 적대적임에도 입으로는 언제나 이를 외쳐대고 있다. 하지만 그가 자신이 말대로 실천했다면 그는 자신의 명망이나 왕국을 여러 번 잃었을 것이다. 군주의 측근들. 국정을 의논할 신하를 선정하는 일은 군주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그들이 훌륭한 재능을 갖추었는지 아니면 그 반대인지는 군주의 분별력에 따라 결정된다. 군주의 지적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우선 그 주변 인물들을 살펴보면 된다. 그들이 유능하고 충성스러운 인물이라면 군주 또한 현명하다고 볼 수 있다. 그들의 재능을 파악하고 충성심을 바치도록 하는 것은 군주의 능력이기 때문이다. 만약 그들이 평범한 인물이라면 군주를 낮게 평가하더라도 틀린 판단은 아니다. 그 군주가 저지른 가장 큰 실수는 바로 그 신하들을 선택한 것이기 때문이다. 시에나의 군주인 판돌포 페트루치의 대신인 베나프로의 안토니오를 아는 사람이라면 판돌포 페트루치가 안토니오를 대신으로 거느리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그를 매우 유능한 인물로 평가할 것이다. 인간은 지적 능력에 따라 세 가지 부류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사물의 이치를 스스로 깨치는 자이고,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이 깨친 것을 이해하는 자이고, 세 번째는 스스로 깨치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이 깨친 것을 통해서도 이해하지 못하는 자이다. 첫 번째 부류는 매우 우수하고 두 번째 부류는 우수하며 세 번째 부류는 쓸모없는 경우이다. 따라서 판돌포 페트루치가 첫째 부류에는 속하지 못한다고 해도 분명히 두 번째 부류에는 해당한다. 만약 군주가 독창성이 부족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에 대해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다면 그는 자신의 신하가 행한 좋고 나쁜 행동들을 분별할 수 있고 좋은 행동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주고 나쁜 행동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신하의 입장에서는 군주를 기만할 수 없다는 것을 충분히 알기 때문에 정직하려고 노력한다. 군주가 신하의 사람 됨됨이를 판단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있다. 만약 신하가 군주의 일보다 자신의 일에 더 많이 신경 쓰고 모든 행동에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한다면 그는 결코 좋은 신하가 될 수 없으며 결코 신뢰할 수 없다. 군주를 대신하여 국가를 다스리는 사람은 절대적으로 자신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군주의 모든 신경을 집중시켜야 하며 군주와 관련 없는 일에는 절대로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반면에 군주는 신하의 충성심을 확보하기 위해 그를 잘 살펴 우대하고
부유하게 만들며 가까이 두고 명예와 책임을 나누도록 해야 한다. 다시 말해 군주는 신하의 존재란 오직 군주의 의지 연하에 달려 있음을 알게 하고 이미 많은 명예와 재산이 있으므로 더 많은 것을 원하지 않게 하며 맡은 바 간직들을 잃을까 염려하여 변화를 두려워하게 해야 한다. 그러므로 군주와 신하가 그러한 관계를 유지한다면 그들은 서로에 대해 계속 신뢰감을 가질 것이다. 하지만 그 관계를 유지하지 못한다면 그 두 사람은 모두 불행하게 될 것이다. 운명은 인간사에 얼마나 작용하는가? 인간은 어떻게 운명에 대처해야 하는가?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운명과 신에 의해 다스려지기 때문에 인간의 능력은 이를 통제할 수 없다고 믿어왔고 아직도 그렇게 믿고 있다는 점을 나는 잘 알고 있다. 더욱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인간은 어떠한 해결책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일에 심혈을 기울여 노력하는 일은 아무런 소용도 없으며 운명이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이러한 견해는 지금까지 일어났고 앞으로 일어날 예상치 못한 대변화로 인해 우리 시대의 사람들에게 더욱 공감을 얻고 있다. 때때로 이러한 문제에 관해 생각할 때 그들의 의견에 어느 정도까지는 공감한다. 그럼에도 운명이란 우리 활동이 반에 해당하지만 인간의 자유의지를 박탈하지 않기 위해 나머지 반은 인간이 통제하에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운명의 여신은 격렬하게 출렁대는 강에 비유할 수 있다. 이 강이 범람하면 평야를 덮치고 나무나 집을 파괴해버리며 땅을 휩쓸어 다른 곳으로 옮겨놓기도 한다. 모든 사람들이 그 경류 앞에 아무런 대책 없이 도망가며 어떤 방법으로도 제지하지 못하고 그 앞에 굴복하고 만다. 하지만 강이 잔잔할 때 제방과 뚝을 쌓아 예방 조치를 취하면 강물이 범람하지 않거나 설령 범람하더라도 그 힘을 통제하고 약화시킬 수 있다. 운명도 이와 마찬가지이다. 운명은 저항하기 위한 힘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곳에서 그 위력을 마음껏 드러내며 운명을 막기 위한 제방이나 뚝이 없는 곳을 덮친다. 이러한 격변의 발원지이자 무대인 이탈리아를 살펴보면 이 국가에는 단 하나의 방파제도 없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탈리아가 독일, 에스파냐 및 프랑스처럼 적절한 방파제를 가지고 있었더라면 홍수가 그렇게 커다란 대변화를 초래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홍수 자체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운명에 대처하는 일반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대체로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 문제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기질이나 성격에서는 전혀 변함이 없는데도 오늘은 번성하고 내일은 몰락해버리는 군주를 볼 수 있다. 이러한 일은 무엇보다 앞에서 충분히 논의한 원인들에 의해 발생한다고 생각한다. 즉, 전적으로 운명에 의존하던 군주는 자신의 운이 다했을 때 몰락한다. 군주가 자신의 행동 방식을 시대 정신에 맞출 때는 성공할 것이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실패한다. 이는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목표, 즉 영광과 부에 대해 접근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다. 신중한 자세로 접근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미친 듯이 접근하는 사람도 있고 힘으로 강력하게 밀어붙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교활하게 접근하는 사람이 있으며 인내를 가지고 접근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성급하게 다가가는 사람도 있다. 각 개인은 서로 다른 행동 방식을 통해
자신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신중하게 접근하는 사람 중에서도 어떤 사람은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지만 다른 사람은 실패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어떤 사람은 신중하게, 다른 사람은 격렬하게 행동하는 서로 다른 성격의 두 사람 모두 성공을 거두기도 한다. 이렇게 서로 다른 결과들이 나타나는 이유는 그들이 행동 방법이 시대 정신에 부합하는가 하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지금까지의 결과들에 비추어 볼 때 전혀 다른 방법으로 행동한 두 사람이 똑같은 결과를 얻을 수도 있다. 그리고 똑같은 방법으로 행동한 두 사람 중 한 사람은 목표에 성공하고 다른 사람은 목표에 실패할 수도 있다. 신분의 변화 또한 이로부터 발생한다. 어떤 사람이 신중함과 인내심으로 행동하는데 시대와 상황이 자신이 선택한 방향으로 변화한다면 성공할 것이다. 그러나 시대와 상황이 변했는데도 자신의 방식을 변화시키지 않았다면 실패할 것이다. 시대와 상황의 변화에 따라 충분히 유연하게 행동할 수 있을 정도로 분별이 있는 사람을 찾는 것은 어렵다. 그 이유는 원래 타고난 성향이 너무 강해서 그러한 변화를 용납하지 않거나 아니면 일정한 방법으로 행동함으로써 항상 성공을 거두었기에 자신이 선택하고 행한 방법을 변화시키는 것이 좋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중한 사람이 신속하게 행동할 필요가 생길 경우 그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실패하고 말 것이다. 그러나 시대에 따라 적절하게 자신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이 가능하다면 운명은 바뀌지 않을 것이다. 교황 율리우스 2세는 항상 가감하게 모든 일을 처리했다. 그의 행동 방식은 시대와 상황의 변화에 따라 적절하게 부합했기 때문에 그는 언제나 성공할 수 있었다. 조반니 벤티볼리오가 생존해 있었을 때 교황 율리우스 2세가 볼로냐에 대해 감행했던 첫 원정을 생각해보자. 베네치아인들은 그 계획에 반대했고 에스파냐 왕도 반대했다. 또한 그 계획에 대해 율리우스 2세는 프랑스 왕과 협상 중에 있었다. 그럼에도 교황은 특유의 결단성과 가감성으로 몸소 그 원정을 지휘했다. 이러한 진격은 에스파냐 왕과 베네치아인들을 망설이게 했다. 베네치아인들은 두려움 때문에, 에스파냐 왕은 나폴리 왕국 전체를 재탈환하고 싶은 욕망 때문에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채 수동적으로 방관하는 자세를 취했다. 이때 교황 율리우스 2세는 프랑스 왕을 끌어들였다. 프랑스 왕은 베네치아를 공략하기 위해 교황과의 친선관계를 확립하고자 했다. 프랑스 왕은 교황이 이미 진격했음을 알고서도 프랑스 군대를 파견하지 않는다면 분명 교황의 감정을 건드리게 될 것이라고 판단하여 군대를 파견했다. 이와 같은 신속한 진격으로 율리우스 2세는 다른 어떤 교황도 성취할 수 없었던 업적을 이룩했다. 만약 그가 다른 교황들처럼 모든 조건을 다 갖춘 후에야 로마를 떠나려고 했다면 결코 성공하지 못했을 것이다. 프랑스 왕은 어떻게 해서라도 군대 파견을 거절할 수많은 핑계를 꾸며댈 수 있었을 것이고 다른 국가들은 교황이 신중하게 행동해야 하는 수많은 이유를 제시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교황 율리우스 2세의 다른 활약상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논하지 않겠지만 그가 행한 모든 활동은 성공적이었다. 어쩌면 짧은 생애를 살았기에 그는 실패를 겪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가 신중하게 행동해야 할 상황에 놓였더라면 몰락했을 것이다. 결코 그는 자신의 타고난 성품을 버리는 방향으로 행동하지는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나는
운명이란 변하지만 인간은 자신이 생각하는 방식으로만 행동하고자 하기 때문에 자신이 처신 방법이 운명과 조화를 이루면 성공하고 그렇지 못하면 실패한다고 생각한다. 나는 신중함보다는 가감성이 더 좋다고 확신한다. 운명의 신은 여성이고 만약 당신이 그녀를 지배하고자 한다면 거칠게 다루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여성이란 계산적인 남자보다는 과감하게 행동하는 남자에게 더 많은 매력을 느끼는 것이 분명하다. 운명은 여성이므로 그녀는 언제나 젊은 사람들에게 이끌린다. 젊은 사람들은 덜 신중하고 더욱더 격렬하며 더욱더 대담하게 그녀를 다루기 때문이다.